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 자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ETF 시장이 300조 원을 향해 폭주하는 동안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도 모른 채 남들 따라 돈을 넣었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패닉에 빠져 손절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단 한 줄의 유언, 내 재산의 90%를 S&P 500 ETF에 넣어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왜 수천 가지 전략 대신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ETF의 정체부터 세금을 막는 비밀 계좌, 그리고 당신의 나이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TF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영어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김밥 한 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무지 따로, 시금치 따로, 햄 따로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분식집에 가면 전문 셰프가 딱 맞는 비율로 재료를 넣어 만든 종합 김밥 한 줄을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ETF가 바로 그겁니다. 자산운용사라는 전문 공장에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 기업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잘게 쪼갠 뒤 주식시장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S&P 500 ETF 한 주만 사면 단돈 몇만 원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공동주주가 되는 셈이죠. 밀키트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부대찌개에 밀키트 봉지 뜯어서 냄비에 넣으면 끝이잖아요. 재료 고를 필요도 없고 비율 맞출 필요도 없죠. ETF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최적의 비율로 종목을 세팅해놨으니 우리는 그냥 한 주 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 투자의 위력이에요. 만약 개별 주식 하나에 올인했는데 그 회사 오너가 사고를 치거나 실적이 폭망하면 내 돈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500개 기업에 골고루 나눠 담았으니 한두 곳이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수억 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수억짜리 구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ETF가 투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유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기존 펀드를 버리고 ETF로 대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0년대 초반 은행 창구에서 이 펀드 수익률 좋습니다. 한마디에 도장 찍고 가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내 돈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한 깜깜이 블랙박스였거든요. 거기다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년 1%에서 2%씩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진짜 분통 터지는 건 수익이 마이너스인 해에도 운용사는 어김없이 수수료를 떼어갔다는 겁니다. 내 돈은 줄어드는데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는 꼴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ETF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앱을 열면 1초 만에 사고 팔 수 있어요. 은행 창구에 가서 서류 쓰고 며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성 종목도 매일 공개되니까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유리창 들여다보듯 훤히 보입니다. 수수료는요? 컴퓨터가 정해진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구조라 사람 손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0.03% 수준, 기존 펀드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겨우 1%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작은 차이가 복리로 20년 굴러가면 노후 자금에서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돈을 넣고도 수수료 하나 때문에 노후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ETF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ETF도 결국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데 그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ETF에는 NAV라는 게 있어요.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구니 안에 담긴 주식들의 실제 가치를 전부 합산한 뒤 한 주당으로 나눈 원가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 이 원가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면 원가보다 비싸지고 사람들이 내다 팔면 원가보다 싸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투자자들이 바가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LP,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증권사가 맞는 일종의 심판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사려고 달려들면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누르고, 반대로 너무 싸게 팔려고 하면 물량을 받아내서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평상시에는 ETF 가격이 실제 가치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코로나 폭락장처럼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거나 개장 직후 혼란스러운 시간대에는 이 심판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때 시장가로 급하게 던지면 원가보다 훨씬 싼 값에 내 물건을 넘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소형 ETF는 위기 상황에서 가격이 바닥 없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량이 많은 대장급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ETF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나와 있는 ETF가 수백 개가 넘다 보니 막상 고르려면 막막해지거든요. 여기 전문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4가지 황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건 순자산 총액, 그러니까 그 ETF에 얼마나 많은 돈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운용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상품을 접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따져야 할 건 보수율, 즉 수수료입니다. 같은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여러 개 있을 때 단 0.01%라도 수수료가 싼 걸 골라야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작은 차이가 20년 뒤에는 수천만 원으로 벌어지니까요. 세 번째는 거래량과 괴리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넉넉하고 괴리율이 낮은 상품이어야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제값을 받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 다시 말해 배당금을 확인하세요. 요즘 매달 현금을 꽂아주는 월 배당 ETF가 은퇴 세대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노후에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든든한지는 경험해본 분만 아실 겁니다. 이 4가지만 꼼꼼히 따지면 브랜드 이름에 현혹되지 않는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ETF의 종류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패시브 ETF가 있어요. 이건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묵묵히 달리는 거죠.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시장 평균 지수를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료가 가장 싸고 안정적이라서 장기 투자의 뼈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액티브 ETF인데 이건 택시에 가깝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운전기사가 직접 핸들을 잡고 시장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 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운전기사 실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잘 만나면 빠른 길로 데려다 주지만 못 만나면 돌아가는 데다 택시비까지 비싸게 나오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테마형 ETF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같은 특정 산업에 올인하는 건데 유행을 딱 맞추면 대박이지만 트렌드가 꺾이는 순간 계좌가 반토막 나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자산의 70에서 80%는 패시브 ETF로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 20에서 30%만 테마형이나 액티브로 양념을 칠하는 거예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90% 이상이 10년 넘는 장기전에서 단순한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화려한 전략보다 꾸준한 기본기가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수익을 2배, 3배로 뻥튀기 해주는 ETF도 있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이름 뒤에 레버리지, 곱하기 2배, 3배라고 붙은 상품들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오를 때 2배로 오르니까 신이 나죠. 근데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진다는 걸 대부분 간과해요. 더 무서운 건 음의 복리라는 수학적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2배 상품은 20% 올랐다가 20% 떨어지는 거라 계산해보면 원금이 4%나 날아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출렁이기만 해도 계좌가 스스로 녹아내리는 구조인 거예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장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인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경제는 전쟁과 공황을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해 왔거든요. 그 흐름에 역으로 베팅한다는 건 자본주의의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죠. 게다가 인버스는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운용 비용이 매일매일 빠져나갑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루 이틀 치고 빠지는 용도로 쓰는 도구를 노후 자금에 넣는 건 소화기를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어요.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검색창에 치는 것조차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TF를 고를 때 이름 끝에 알파벳 하나가 슬쩍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H인데요. 이 작은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H는 환해지의 약자예요. 환율 변동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인데 언뜻 들으면 안전해 보이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해지를 하려면 파생 상품으로 보험을 걸어야 하는데 그 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매년 내 계좌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이 비용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상당히 갉아먹습니다. 반면에 H가 붙지 않은 환노출 상품은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을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 때 달러 환율은 반대로 치솟았거든요. 주가가 떨어져서 잃은 돈을 달러 가치 상승분이 상당 부분 메워준 겁니다. 이게 바로 달러라는 세계 최강 안전자산이 가진 천연 에어백 효과예요. 환해지 상품을 사면 이 에어백을 내 손으로 뜯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할 때는 이름 끝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환노출형을 선택하는 게 수수료도 아끼고 위기 방어도 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로 이름 끝에 TR, 토탈 리턴이 붙은 상품도 있는데 과거에는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큰 메리트가 사라졌어요. 깔끔하게 배당을 주는 기본형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이제 ETF를 골랐으면 어디에 담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면세점에서 사면 싸듯이 ETF도 어떤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해외 ETF로 수익을 내면 15.4%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1,000만 원 벌었으면 154만 원을 국가에 바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방패는 중개형 ISA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아예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이어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손실과 수익을 통산해준다는 거예요. A 상품에서 200만 원 잃고 B 상품에서 500만 원 벌었으면 순수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일반 계좌였으면 5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방패는 연금저축 계좌인데 이건 더 강력합니다. 돈을 넣고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전부 재투자되니까 복리의 눈덩이가 훨씬 빠르게 커지는 원리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도 15.4%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저렴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부자들이 왜 절세 계좌부터 꽉꽉 채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금이라면 무조건 이 두 방패 안에 ETF를 담으셔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ETF를 골라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세대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 ETF인데요.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시소처럼 움직여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고 주식 시장이 출렁일 때는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커버드콜 ETF인데 이건 좀 독특해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이때 받는 프리미엄이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월세 같은 돈이 되는 거죠. 마치 디지털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진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치솟을 때 옵션을 팔아버렸으니 상승분을 다 못 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아직 팍팍 불려야 하는 3040 세대에게는 맞지 않아요. 반면 5060 은퇴 세대에게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 훌륭한 노후 수입원이 될 수 있죠. 다만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녹는 걸 막으려면 커버드 콜만으로는 부족하고 S&P 500 같은 성장형 지수 ETF와 절반씩 섞어 쓰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석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수료 싼 순수지수 ETF가 총 수익 면에서는 압도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내 나이에는 대체 어떻게 ETF를 조합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종목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같은 ETF라도 40대가 사는 것과 60대가 사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40대는 자산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팽창기입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넉넉하니까 시장지수 ETF에 70% 정도를 몰아넣고 나머지는 배당 성장형이나 테마형으로 공격적인 양념을 치는 거예요. 시장이 출렁여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가능한 전략이죠. 50대에 접어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비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거든요. 시장지수 ETF 비중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고배당 ETF와 채권형 ETF로 채워서 안전망을 깔아두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60대 이상은 자산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전체의 50% 이상을 배당형과 채권형에 넣어서 매달 통장에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내 돈의 가치를 매년 갉아먹으니까 성장형 지수 ETF를 20% 정도는 반드시 유지해둬야 합니다. 혹시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면 무리하게 고배당 상품에 올인하기보다 지출 구조부터 손보면서 남은 종자돈은 지수 ETF 안에서 스스로 자라날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현명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스마트폰을 열어서 불어난 주식을 좀 팔고 줄어든 채권을 좀 사는 리밸런싱을 해주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마법이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ETF의 본질부터 계좌 전략, 나이별 포트폴리오까지 전부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골짜기가 있죠. 투자의 승패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루한 과정을 10년 동안 묵묵히 버틸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서 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름 끝에 H가 없는 SP500 ETF를 검색해서 딱 한 주만 사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매달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적립식 매수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복리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시작할 테니까요.